여기 조용히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한 한 프랑스 교수가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한때 한국을 얼마나 우습게 봤는지 기억한다고. 값싼 노동력, 흉내만 내던 문화, 따라가기 바빴던 기술. 하지만 지금 그 나라는 기억으로 움직이고 품격으로 응수하며 실력으로 판을 바꾸고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강력한 반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서서히 한국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드몽 드라 푸아입니다. 저는 프랑스 파리의 큰 대학교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었어요. 30년이 넘게 국가 간의 관계를 연구해왔죠. 사람들은 제가 항상 사실만 보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고 존경했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제 사무실 창문을 두드리고 있던 날이었어요. 저는 연구 논문을 정리하고 있었죠. 주변 벽에는 액자에 담긴 상장과 증명서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세계 정치에 대해 논리적이고 똑똑하게 접근한 덕분에 얻은 것들이었어요. 저는 미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몇몇 유럽 국가들만이 세계 문제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믿고 있었죠. 작은 나라들은 그저 그들의 뒤를 따를 뿐이라고요. 저는 한국 같은 나라들에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래요. 그들이 가난하고 전쟁으로 황폐해진 나라에서 부유한 나라로 성장했지만 저는 그저 미국이 도와줘서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죠. 깊이 연구할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을 어느 오후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 학생 클레어가 문을 두드렸죠. 그녀는 서류가 가득 든 폴더를 들고 있었어요. 교수님, 아시아 국가들과 그들의 전략에 관한 초안을 읽었는데요.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고개도 들지 않고 손짓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바쁘기도 했고 솔직히 질문에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왜 한국은 오래전에 자신들을 도와준 나라들에게 항상 감사를 표할까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그들의 계획과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저는 거의 웃을 뻔했어요. 그건 그저 그들의 문화가 감정적이어서 그런 거야. 진지한 전략에는 감사 같은 감정이 들어갈 자리가 없지. 하지만 클레어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자면 수치는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은 받은 도움을 기억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고 좋은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무언가가 저를 생각하게 했어요. 짜증이 났지만 호기심도 생겨서 논문에서 고개를 들었죠. 좋아, 저는 말했어요. 자료를 두고 가. 나중에 볼게. 그녀가 떠난 후 저는 중요한 일로 돌아가기 전에 그녀의 폴더를 대충 훑어볼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읽기 시작하자 멈출 수가 없었어요. 한국은 한국전쟁 때 군인을 보낸 에티오피아와 콜롬비아 같은 작은 나라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장학금을 주고 기념비를 세우고 해마다 이 나라들의 의료 지원을 제공하고 있었죠. 이건 무작위가 아니었어요. 조직적이고 목적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이 새로운 정보가 계속 맴돌고 있었죠. 수십 년간의 연구에서 중요한 것을 놓쳤을까요? 국제관계에는 힘과 돈 이외에도 더 많은 것이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저 자신도 놀라게 하는 결정을 내렸어요. 제 마지막 큰 연구 프로젝트는 전적으로 한국과 그들이 감사를 전략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출 것이었습니다. 이 선택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꿀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곧바로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팬데믹 기간 동안 그리고 태풍 고니가 필리핀을 강타한 후 한국이 의료팀, 물품, 긴급 자금을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들은 신중하게 단계별로 도움을 조직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오래전 한국 전쟁 때 다른 나라들이 자신들을 도왔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했죠. 더 깊이 파고들수록 저는 더 많은 예를 발견했어요. 일본이 컴퓨터 칩 제조에 필요한 중요한 재료 공급을 중단했을 때 한국은 그저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조용히 자체 재료를 만들고 새로운 공급처를 찾기 위해 노력했죠. 그들은 문제를 더 강해질 수 있는 기회로 바꿨어요. 영화와 TV쇼의 세계에서 중국이 한국 엔터테인먼트를 차단했을 때 한국은 넷플릭스와 유튜브를 통해 그들의 이야기를 공유할 새로운 방법을 찾았어요. 곧 오징어 게임과 킹덤 같은 쇼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기 시작했죠. 저는 제 학생 클레어가 옳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어요. 이것은 단지 감정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감사를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제 전략으로 바꿨어요.
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해하기 위한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당시에는 몰랐지만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전체가 바뀌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감사 활용법을 연구하기로 결정했지만 저는 여전히 그게 별 의미가 있을지 의심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저는 세계 정치에 관한 책들로 둘러싸인 서재에 앉아 있었죠. 한국의 행동을 제가 이미 믿고 있던 틀에 맞추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마치 동그란 구멍에 네모난 블록을 밀어 넣으려는 것 같았죠. 이건 그저 영리한 홍보일 뿐이야. 팬데믹 동안 한국이 필리핀을 도운 자료를 보면서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모든 나라가 좋아 보이기 위해 좋은 일을 하지. 여기엔 특별한 게 없어. 제 동료 교수들은 제가 달라진 것을 눈치채고 있었어요. 점심 모임에서 저는 조용히 세계 문제에서 기억이 도구로 쓰이는 것에 대해 생각에 잠겨 있었죠. 일부는 저를 걱정했고 다른 이들은 제가 그저 감정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주제에 이렇게 집중하는 것이 재미있어 보였나 봐요. 제가 가장 강하게 저항했던 순간은 동아시아학과의 마르틴 교수와 논쟁할 때였어요. 한국의 접근 방식은 당신이 수년간 가르쳐온 모든 것에 도전하고 있어요. 그녀는 교직원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말하고 있었죠. 아마도 당신의 생각이 완전하지 않다고 고려해 볼 때가 된 것 같아요. 말도 안 돼. 저는 날카롭게 반박했어요. 30년간의 세심한 연구가 그저 전략으로 포장된 감정적 접근 때문에 잘못될 리 없어. 하지만 제 오래된 생각을 변호하면서도 저는 내면에서 의심이 자라고 있는 것을 느꼈어요. 제 앞에 있는 증거들을 무시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죠. 전환점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에게서 왔어요. 일본이 중요한 컴퓨터 부품 공급을 중단했을 때 한국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연구하던 중 김재원 박사의 인터뷰를 발견했어요. 그는 제가 이전에 사실보다 관계에 너무 집중한다고 무시했던 한국 경제학자였죠. 서양 관찰자들은 종종 우리의 기억 기반 접근법을 감정적 반응으로 오해해요. 김 박사는 인터뷰에서 설명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기억은 우리의 전략적 기반입니다. 우리는 그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체계적으로 혁신으로 바꾸죠. 그의 말이 저에게 깊이 와닿았어요. 저는 그에게 연락하기로 결정했죠. 제가 이전에 그의 연구를 비판했기 때문에 그가 저를 무시할 거라고 반쯤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는 친절하게 영상통화로 저와 대화하는데 동의했어요.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김 박사는 저를 가르치거나 제 의심에 대해 기분 나쁘게 만들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한국이 역사적 기억을 사용해 기술적 돌파구, 외교적 이점, 문화적 성장을 이루어낸 사례들을 인내심 있게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었죠. 보세요 교수님,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에게 감사는 단지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국가 전체가 운영되는 방식이에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제 저항이 무너지고 있었죠. 여기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스승이 있었고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하는 지혜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거의 완성된 글로벌 권력 역학에 관한 제 책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것은 제 경력의 왕관 보석이 될 예정이었죠. 처음으로 저는 그 한계를 분명히 보았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그것을 옆으로 치운 다음 컴퓨터에 새 문서를 열었어요. 저는 새로운 제목을 입력했죠. 기억의 전략적 힘. 국가적 이점 재정 이야기. 다음 날 아침 저는 처음으로 저에게 의문을 제기했던 제 학생 클레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내 도움이 필요해. 저는 그녀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이 연구를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해. 그녀는 놀랐지만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교수님? 내가 이 모든 세월 동안 잘못됐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해. 저는 대답했어요. 그리고 나서 증거가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지 따라가자.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한국의 접근 방식에 대한 더 많은 사례를 모으고 있었어요. 에티오피아 병원들이 장비가 필요했을 때 한국은 그저 물품을 보내는데 그치지 않았어요. 그들은 수년간 지속될 교육 프로그램과 파트너십을 만들었죠. 콜롬비아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한국은 한국 전쟁에서 싸웠던 콜롬비아 군인들을 기억하며 특별 무역 협정을 열었어요. 저는 패턴을 보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무작위적인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기억이 전략으로 변형되고 감사가 힘으로 바뀐 것이었어요. 낯선 영역으로의 제 여정이 진정으로 시작됐어요. 저는 아직 알지 못했지만 곧 저는 편안한 사무실을 떠나 이 현상을 직접 볼 필요가 있을 것이었죠. 제가 완전히 이해했다고 생각했던 세계는 훨씬 더 크고 복잡해질 참이었습니다.
제 연구는 저를 편안한 사무실을 훨씬 넘어서게 했어요. 오랜 세월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정보를 모으기 위해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외교관들, 기업 리더들, 문화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저는 더 이상 이론만 생각하는 교수가 아니었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영역으로 발을 내딛는 탐험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한국의 수도인 서울로 여행했어요. 전에 짧은 회의를 위해 가본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이번에는 가르치러 온 것이 아니라 배우러 온 거였죠. 높은 유리 건물들과 빠른 기차들이 인상적이었지만 정말 제 관심을 끈 것은 기억이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가였어요. 한국 외교부 건물에서 저는 박 차관님을 만났습니다. 사무실 벽에는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활동하는 한국 원조 요원들의 사진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그녀는 에티오피아를 위한 지원을 어떻게 설계했는지 설명하고 있었죠. 에티오피아가 팬데믹 동안 의료 지원이 필요했을 때 우리는 70년 전 그들의 군인들이 어떻게 우리를 도왔는지 기억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우리는 단지 물건만 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속적인 연결을 구축하죠. 저는 제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것과 반대되는 예들로 제 노트북을 채우고 있었어요. 각각의 대화는 제 오래된 생각을 바꾸려는 제 의지를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제 새로운 연구에 대해 기뻐하지는 않았어요. 도쿄에서 저는 제 이전 저작을 읽었던 중요한 일본 경제 고문인 후지모토 시온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그의 깨끗하고 심플한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책상 위에는 분재 나무 하나가 놓여 있었죠. 드라푸아 교수님, 그는 굳은 미소로 말했어요. 저는 항상 세계 문제에 대한 당신의 논리적 접근 방식을 존경해 왔습니다. 당신이 한국의 감정적인 이야기들의 좋은 판단력을 흐리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의 말은 공손하게 들렸지만 그의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그는 저에게 한국과 같은 나라들을 덜 중요하게 보는 전통적인 생각을 고수하기를 기대하고 있었죠. 베이징에서는 중국 무역 담당 관리인 유 다이윤이 아름다운 중국 그림으로 장식된 웅장한 회의실에서 저를 만났어요. 그는 경비원들이 문 옆에 서 있는 동안 정교한 컵에 차를 대접하고 있었죠. 우리는 교수님의 연구를 주의 깊게 따르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강대국이 세계 문제를 어떻게 통제하는지에 대한 당신의 이전 분석은 우리 정부에 매우 유용했습니다. 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했어요. 제 오래된 연구는 중국과 같은 큰 나라들이 모든 중요한 것을 통제한다는 생각을 뒷받침했었죠. 제 새로운 방향은 이러한 편안한 믿음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상치 못한 친구들도 찾았어요. 이 여정을 시작하게 한 제 학생 클레어는 제 소중한 연구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신선한 시각은 제가 놓쳤을 수도 있는 것들을 보는데 도움이 되고 있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것은 제 새로운 연구에 대해 들은 학계 경쟁자들의 이메일이었어요. 도쿄 대학의 나카무라 교수는 세계 문제에서의 문화적 영향에 대해 저와 수년간 논쟁을 벌여왔죠. 그의 메시지는 저를 놀라게 했어요. 우리가 많은 것에 대해 의견이 달랐지만 당신의 현재 기억을 전략으로 연구하는 것은 진지한 관심을 받을 만합니다. 아마도 우리 둘 다 계속 부분적으로 옳았을지도 모르겠네요. 더 많은 발견을 모으면서 저는 제가 중요한 경계를 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더 이상 단지 귀찮은 아이디어를 반박하기 위해 사실들을 모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국가들이 어떻게 과거를 사용하여 미래를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 전체적인 이해를 재구축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서울에서 저는 도시를 가로지르는 청계천을 따라 걷고 있었어요. 수년 전 이 아름다운 물길은 콘크리트 도로로 덮여 있었죠. 도시는 과거를 기억하고 개울을 복원해 오래된 것을 새롭고 더 나은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것은 제가 배우고 있는 것의 완벽한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 저는 침대 위에 제 노트들을 펼쳐놓았어요. 증거가 분명해지고 있었죠. 일본이 컴퓨터 칩 공급을 끊었을 때 한국은 새로운 재료를 만들고 다른 공급업체를 찾았어요. 중국이 한국 TV 프로그램을 차단했을 때 한국은 넷플릭스와 유튜브를 통해 세계와 이야기를 공유할 새로운 방법을 찾았죠. 이건 단지 친절한 것이 아니야. 저는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이건 기억을 힘으로 바꾸는 거야. 다음 날 저는 김 박사에게 전화를 걸어 제 발견을 공유했어요.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군요. 그가 말했어요. 기억은 약하지 않습니다. 적절하게 사용하면 그것은 탱크나 돈보다 더 강할 수 있어요. 전화로는 볼 수 없었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발견에 대해 기뻐하지는 않을 거예요.
진실은 거의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죠, 교수님. 그가 대답했어요. 문제는 당신이 그것이 어디로 이끌든 따라갈 용기가 있는가입니다. 전화를 끊으며 저는 제 여정이 더 어려워지고 있지만 동시에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앞으로의 길은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시험할 것이었습니다. 연구를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저는 가장 큰 도전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큰 국제회의의 연사로 초대받았거든요. 제 분야의 모든 최고 전문가들 앞에서 제 새로운 발견을 발표하게 된 거죠. 이들은 수십 년 동안 저를 알아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제가 지금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바로 그 생각들 때문에 저를 존경하고 있었죠. 회의장은 높은 창문과 벽에 나무 패널이 있는 커다란 공간이었어요. 앞쪽에는 여러 나라의 국기들이 걸려 있었죠. 제가 무대로 걸어갈 때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수백 개의 얼굴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 있어 보였고 다른 사람들은 의심스럽거나 심지어 화가 난 것처럼 보이고 있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저는 큰 나라들이 돈과 군사력을 통해 세계 문제를 어떻게 통제하는지 연구해 왔습니다. 오늘 저는 이 관점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할 때 제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방은 조용했죠. 저는 한국이 받은 도움을 어떻게 기억하고 그것을 새로운 종류의 힘으로 바꾸었는지에 대한 사진과 차트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팬데믹 기간 동안 다른 나라들을 도움으로써 어떻게 대응했는지 설명했죠. 일본이 부품 판매를 중단했을 때 어떻게 새로운 컴퓨터 부품을 만들었는지 보여줬어요. 중국이 차단하려고 했을 때 그들의 TV쇼와 음악이 어떻게 새로운 경로를 통해 세계에 도달했는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했어요. 이것은 기억을 실제로 작동하는 진짜 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제가 말을 마치자 질문이 시작됐어요. 베를린에서 온 슈미트 교수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져 있었어요. 에드몽, 그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은 국가 권력에 관한 딱딱한 사실들을 연구하며 경력을 쌓았소. 이제 우리가 감정을 고려하길 원하시오? 당신의 과학적 정신을 잃으셨소?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중국의 유다이윤이 일어났어요. 드라푸아 교수는 이제 이 지역에서 중국의 중요한 역할을 무시하면서 한국의 성공에 관한 서구의 이야기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망스럽습니다. 방 안의 분위기가 긴장되고 있었어요. 일부 사람들은 제 비판자들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다른 사람들은 제 반응을 듣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이마에 땀이 나고 있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노력했던 모든 것이 위험에 처한 것 같았어요. 잠시 동안 저는 물러서고 싶었어요. 전통적인 이론들의 작은 메모를 추가하는 것일 뿐 그것들을 완전히 도전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죠. 그때 제가 배운 모든 것이 생각났어요. 제가 공급이 끊겼을 때 새로운 재료를 만든 한국 기업들을 떠올렸죠. 수십 년 전 한국에 왔던 에티오피아 군인들을 기억하며 에티오피아를 돕는 한국 의사들을 생각했어요. 옛길이 막혔을 때 이야기를 공유할 새로운 방법을 찾은 한국 영화 제작자들도 떠올렸습니다. 저는 등을 곧게 펴고 슈미트 교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도 한때 그런 우려를 가졌기 때문에 당신의 걱정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증거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감정이 사실을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이 체계적으로 사용하는 기억이 우리의 전통적인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실제 힘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저는 화면으로 걸어가서 더 많은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국이 어떻게 감사를 혁신으로 바꾸었는지, 규제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새로운 공급망을 만들었는지, 그들의 문화적 이야기가 어떻게 새로운 채널을 통해 전 세계 청중을 찾았는지 단계별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부드러운 감성이 아닙니다. 제가 결론을 맺었어요. 이것은 기억에 기반한 단단한 전략입니다. 방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그때 일본의 나카무라 교수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수년간 의견 충돌이 있었음에도 그의 말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저는 종종 에드몬과 논쟁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오늘 그의 용기는 우리의 존경을 받을 만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오래된 사고방식이 너무 좁아졌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은 아니었지만 충분했죠. 방 안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었어요. 일부는 여전히 찡그리고 있었지만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젊은 학자들 무리가 질문을 가지고 저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들의 흥분이 뚜렷했죠. 그들은 눈앞에 열리는 새로운 연구 경로를 보고 있었어요. 심지어 의심스러워 보였던 일부 나이든 동료들도 악수하러 왔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창가에 서서 제네바 호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물 위로 반짝이는 불빛들이 있었죠. 산들은 밤하늘을 배경으로 어둡게 서 있었어요. 저는 어쩐지 가벼워진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수년 동안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 경력 중 가장 힘든 시험에 직면했어요. 동료들에게 어리석어 보일 위험을 감수했죠. 제가 만드는데 도움을 준 아이디어에 도전했어요. 그리고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은 것 이상으로 저는 새로워진 기분이 들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책상 램프 빛 아래에서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오늘 나는 40년의 확신을 놓아주고 더 나은 것을 찾았다. 나는 자존심을 넘어서 진실을 찾았다. 제 시련에 대한 보상은 칭찬이나 인정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자유였습니다. 단지 내 것이라는 이유로 오래된 아이디어를 변호해야 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나를 놀라게 하더라도 증거가 이끄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갈 자유. 전문가로서 수십 년이 지났어도 계속 배울 자유. 저는 노트북을 닫고 미소 짓고 있었어요. 제 여정은 끝나지 않았지만 저는 불을 통과하고 더 강해져서 나왔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제 뒤에 있었어요. 이제 제가 배운 것을 집으로 가져가 세상과 나눌 필요가 있었습니다. 제 비행기는 화창한 아침에 파리에 착륙했어요. 도시 위를 날아가면서 저는 익숙한 거리와 건물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모든 것이 똑같아 보였지만 저는 변해 있었어요. 차가운 논리를 중시하도록 저를 가르쳤던 이 도시가 이제는 다르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성과 기억이 모두 우리 세계를 형성하는 힘으로 함께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대학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제게 일어난 변화를 알아차리고 있었죠. 일부 교수들은 복도에서 저를 피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제 생각이 바뀐 것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죠. 다른 이들은 질문을 가지고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제가 발견한 것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큰 나라들 사이의 전통적인 권력에 관한 제 예책은 미완성인 채로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대신 저는 전략적 기억, 국가들이 어떻게 감사를 힘으로 바꾸는가라는 새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 책은 한국 같은 나라들이 어떻게 기억을 돈이나 무기만큼 강력한 도구로 사용하는지 보여줄 예정이었습니다. 돌아온 후 첫 수업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학생들은 바닥에 앉아 있었고 벽에 기대어 서 있었죠. 심지어 제 강연을 들으러 온 여러 대사관의 방문객들도 눈에 띄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우리는 국가들이 군대, 돈, 땅을 통해 강력해진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저는 시작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또 다른 종류의 힘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기억하고 그 기억을 똑똑한 방식으로 사용함으로써 오는 힘이죠. 제가 말하는 동안 저는 저를 바라보는 얼굴들에서 다양한 반응을 보고 있었어요. 일부 학생들은 제 학생 클레어가 처음 저에게 도전했을 때 제가 그랬던 것처럼 의심스러워 보였죠. 다른 이들은 이 새로운 아이디어에 흥분하여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이어진 몇 주 동안 제 연구는 학자들과 외교관들 사이에서 큰 토론을 불러일으키고 있었어요. 일본 전략가 후지모토 시오는 감정이 하드 파워를 대체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화난 기사를 썼죠. 중국 정부는 제 아이디어가 단지 중국을 덜 중요하게 보이게 하려는 서구의 시도라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적으로는 저는 더 많은 정보를 요청하는 두 나라의 관리들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제 아이디어를 공격했던 사람들조차 조용히 그것들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제 내면에서 일어났어요. 항상 옳다는 제 자부심은 훨씬 더 나은 것으로 대체되어 있었죠. 호기심이었어요. 매일 아침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데 흥분하며 연구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제 여정이 시작된 지 1년 후 저는 놀라운 초대를 받았어요. 한국 정부가 향후 10년간의 국제 전략을 계획하는 데 도움을 청했죠. 서울로 가는 여행을 위해 짐을 싸고 있을 때 클레어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원점으로 돌아오셨네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들의 접근 방식을 의심하던 것에서 그것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셨군요. 저는 제 마음이 얼마나 멀리 여행했는지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최고의 여정은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게 해요. 저는 말했어요. 저는 제가 옳다는 것을 증명할 사실들을 찾아 나섰지만 대신 저를 바꾼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한때 저는 차가운 사실과 큰 나라들만 믿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한국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용된 기억이 똑같이 강력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여정에서 배운 것이에요. 이것이 제가 지금 세상과 나누는 선물입니다.